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집이야 사는 방법들이야 몇 가지 있다고들 착각을 하지. 착각? 매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로? 5%? 땡. 업. 25%? 업. 네? 자, 형이 여기서 편법 하나 알려줘. 내가 너무 나쁜 걸 방송에서 알려주나? 또 성수동까지 또 오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유, 뭐가 또 궁금해. 아니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오늘 좀 이제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 네. 이 요즘 집값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집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집이야 사는 방법들이야 몇 가지 있다고들 착각을 하지. 착각? 아, 우리 성우에게 또 부동산 초식을 좀 알려줘야겠구나. 자, 서울 아파트에 네가 집을 살려고 해. 네. 대충 시세로 하나 찍어봐. 아 서울 아파트 하면 10억 하지 않습니까? 좋아, 10억. 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얼마나 해줄 것 같아? 그래도 절반 내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어? 우리가 LTV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야. 쉽게 얘기해서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4억이 맥스야. 맥스가 4억이라는 건 내 소득이나 내 뭐 신용 상태에 따라서 4억보다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지. 결국 네가 아파트를 10억짜리 살려면 4억은 대출을 받는다 치고 6억이 있어야 돼. 아 6천도 없는데 큰일 났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내가 매매로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돈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청약을 넣는 거지. 새로운 분양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일단 계약금 넣고 네. 나머지는 완공될 때까지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국가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다 제도적으로 부양을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 돈으로 살 방법이 아니고서는 네. 실질적으로 방법은 하나지.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거. 요즘에 워낙에 이제 부동산이 상태가 안 좋으니 뭐 힘드니 하는데 솔직히 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 제일 큰 어떤 투자 상품이자 제일 매력 있는 상품이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참 불편한 진실인데 불패가 맞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 해방 이후 1954년 한국전쟁까지 끝나고 난 뒤부터 2020년 최근 뭐 잠깐 떨어지는 거 일단 빼고 그때까지를 보면 딱 부동산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 IMF 외환위기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요 두 구간을 빼고는 계속해서 올랐어. 그럼 54년도부터 86년도까지 국가에서 통계 잡기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네. 매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을 것 같아? 한 5%? 땡. 업. 업이요? 화끈하게 25%? 업. 네? 정확히 29%씩 올랐어. 약 30%씩 매년 올랐다고요? 매년. 왠지 부동산 불패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뭐 직관 아니면 상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 실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반포 9단지 이제 재개발을 들어갔다고 들었을 때 그때 한번 물어봤어. 반포 주공 1단지 처음 지은 거 분양 시점으로 또 얼마나 올랐어요? 했더니 한 500배?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부동산 불패라고 그동안 불렀던 거지. 자, 그럼 과거는 불패가 맞는 걸 확인했고 미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는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 그때그때 달라다는 건 시기적으로 하락하는 구간들도 많아질 거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희비가 엇갈려. 그동안은 서울이라는 곳에서 사는 게 또는 최대한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게 훨씬 이것저것 유리했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뒷받침 받는데도 서울 근처에 사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물려 들어왔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슬슬 꺾여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도 초창기 개발한 곳과 나중에 개발한 곳들이 정주 여건 시스템이 차이가 큰 거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개발했던 곳이 아니라 나중에 개발했던 곳이 훨씬 경쟁력이 있게 됐거든. 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또는 수도권 안에서의 이동이 심해졌어. 네. 대표적으로 가장 내가 많이 드는 예가 어디냐면 마곡지구야. 그 마곡이 지금 LG 뭐 코롱 뭐 이런 회사들 잔뜩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 마곡이 개발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시흥
안산 이쪽 지역에 있었던 중견기업이나 아주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장소를 마곡으로 옮긴 거야. 초창기에 또 되게 쌌거든. 그러면 안산과 시흥의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기는 사람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내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그러면 내가 이들 지역 중에서 어디를 거주하느냐가 내 부동산 투자의 성패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흐름이 생기는 거지. 그러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시기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뭐 두 자릿수에 육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회복이 빠르고 조금 불경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부동산 집가 상승률이 그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알았어. 무조건 사야지만 그래야 내가 돈을 번다는 걸 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다 청약이 지금보다도 훨씬 과열됐고 막 청약됐다고 온 집안 식구들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상승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신중론이 돼도 될 거야. 그리고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내 급여도 많이 안 오르거든. 그쵸. 그러면 이제 약간 이자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경기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사람들의 눈높이가 새 아파트에 가 있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옛날 아파트를 자칫 잘못 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새 아파트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이게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왜요? 우리나라가 너무 단기간에 빨리 발달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1960년대는 국민소득이 100불이었거든. 네. 근데 지금 3만 불 넘잖아. 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한 거야? 100불에서 3만 불 넘어서 200배 이상 증가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거 눈높이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거야. 그러니까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지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건축 심의 기준으로는 통과를 못해. 너무 부실공사인가요? 그렇지. 지금 기준으로는 그건 집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 건축법상 아파트의 내구성은 15년이야. 그러니까 15년만 살다가 부실 생각으로 지은 거야. 지금의 기준으로 상상 못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눈높이가 어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너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한번 봤니? 요즘 뭐 기가 막히죠, 요즘에. 잠실 쪽에 아파트 단지 새로 이번에 조금 지면 완공될 아파트. 자기 아파트 단지 동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빙워크가 있어. 반포 쪽 얘기해줘. 인피니티 풀이 있어. 이제 주거 눈높이는 레지던스로 간 것 같아. 80년대는 튼튼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 레지던스 콘도 이 개념으로 간 거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집은 못 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는 또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 물론 맞아. 이게 나도 참 딜레마인데, 전세라는 게 서민들이 집 한 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집 하나는 못 구하있지만 안정감 있게 살게끔 해주는 방편이긴 하잖아. 네. 이거 내 개인적인 지론이야. 네네. 물론 전세 제도를 국가에서 빵빵하게 지원해 주지. 네가 어디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9억까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겠어? 그 전세 대출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집값이 올라. 자, 네가 10억짜리 또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쳐봐. 네. 은행에서 대출 안 나와. 그럼 네 돈으로 못 사. 근데 뭘 끼고 사면 돼? 전세를 끼고. 그렇지. 근데 그게 갭 투자 아닙니까? 그게 갭 투자지.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세 사는 사람이 네 이자를 내준 거야. 그래서 집값이 더 빨리 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했던 이런 제도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렸던 수단이기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지 않냐? 네가 누구네 집에 전세를 살아. 그러면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소리 하잖아. 교수님 저는 월세 살기 싫고요, 전세로 살고 싶어요. 월세는 좀 비싸고 부담되잖아요. 그래.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어요, 이 소리 많이 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딜레마인데, 누군가의 집에 전세로 산다는 건 우리나라에 다주택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내 집을 어떻게 전세를 줘? 그렇죠. 나도 이거 딴 데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집을 3-4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집을 전세를 줄 거 아니야. 이게 또 되게 독특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딜레마야. 자,
형이 여기서 편법 하나 알려줄게. 이게 나도 본 건데 네. 일부 우리나라의 특정 대기업들, 네. 그 대기업은 수원이든 평택이든 어디인가 있을 거 아니야, 공장이나 사무실이. 거기에는 대규모 같은 회사들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주택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방법을 지들이 찾아냈어. 서로 전세를 드는 거야. 에? 그게 무슨 말이죠? 자, 너랑 나랑 엘그룹 다니는데 우리가 엘그룹 마곡 근처에 집을 하나 사고 싶어. 네. 근데 신규 당첨은 안 됐어. 네. 그럼 기존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네. 돈 없잖아. 네. 그런데 국가에서 대출을 빵빵하게 해주는 건 전세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랑 너랑 똑같이 갭 투자를 하는데 네가 집을 살 때 내가 너희 전세를 들고. 그러니까 이미 전세 세입자를 안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집을 살 땐 네가 내 집에 전세를 드는 거야. 야, 이렇게 또 품앗이의 정신이 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내가 너무 나쁜 걸 방송에서 알려주나?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잖아. 법의 맹점일 뿐이지. 예.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에서 집이라는 게 처절하다는 거야. 뭐 서울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좀 매력적인 뭐 신도시?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분당 같은 값이면 서울 마포에 가야죠. 가는 거지. 서울로 가야죠. 그래서 서울도 이제 80년대나 70년대 후반에 지어졌던 많은 아파트들 새로 지을 때 그것과 분당, 일산이 경쟁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분당, 일산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일본의 분당, 일산을 벤치마킹해서 지었던 신도시가 있어. 타마 신도시라고. 일본에서 타마 신도시를 건설한 걸 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분당, 일산을 만든 거야. 도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신도시를 만든 걸 보고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건데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타마 신도시가 지금 거의 빈집촌이야. 왜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상 자녀들은 결혼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 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우리로 따지면 분당, 일산에 더 이상 안 사는 거야. 그런데 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이 드신 노인들끼리 그 신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집 팔고 도심으로 오는 거지. 왜? 병원 가깝고 편의시설 더 많고. 그래서 타마 신도시가 지금 거의 뭐 빈집촌이 됐거든. 진짜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신도시의 이제 미래 키포인트는 자족 기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분당 옆에 판교가 생긴 게 분당은 한수름 크게 낫다는 거야. 그렇네요. 판교 사람들은 그 근처 살면서 판교로 출퇴근하면 되니까 자족 기능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자족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면 집값이 무조건 낮아진다. 이건 또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서울 인근에서 일산과 분당의 자족률이 한 20% 중후반대야. 그런데 자족 기능이 더 떨어지는 도시가 하나 있거든. 어디냐 하면 과천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 자족 기능이라는 걸 뭘로 보냐면 서울로 통학이나 통근을 하는 비율로 따지는데, 우리가 일산과 분당은 서울로 통근과 통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20% 후반대야. 그래서 내가 자족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과천은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40%. 와, 높네요. 근데 과천 땅값이 굉장해. 거기 되게 비싸던데. 그렇지. 아파트도 비싸던데. 맞아. 네. 이것은 자족률과 상관없이 서울 근접성이야. 교통 원활함이고. 그래서 이게 자족률과 또 무조건 아파트 가격의 집가 상승을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 돼. 슥 하나 떠오르는 동네가 또 광명 쪽도 있긴 한데. 구로 디지털 단지나 뭐 이쪽에 또 이렇게 직장들 되게 많잖아요. 정답입니다. 광명의 자족률이 과천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광명도 한 40%에서 근 50% 가까이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다음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자족률이 굉장히 낮지. 근데 만약에 광명이나 과천은 결국 거기 살아야 될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까워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 네네네. 그런데 과천과 서울 사이에 그 그린벨트에 대규모 단지가 조성됐다. 아니면 광명과 서울 사이에 또 대규모 단지가 조성됐다 하면 글로 옮기겠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요소야. 한국에서 집을 산다는 건 지금은 사실상 경로가 새 아파트 당첨돼서 분양받는 거 말고는 없다. 나머지는 크게 방법이 없는 거지. 돈을 어디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전세 사는 거는 국가가 지원해 주지만 참 안타깝게 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좀 올라가는 요인도 생겼다. 자,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나요? 나쁜 방법은 생략하고. 나쁜 방법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좀 원거리인 신도시나 이런 데로 나가서 사는 방법을 그다음 물어본 건데, 그거는 신도시는 앞으로 예전의 분당과 일산같이 무조건 생각해선 안 된다. 자족 기능이 약한 도시들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기존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요 정도 되겠네. 원래 저 부동산은 100시간을 해도 모자라. 또 다음번에도 또 부동산 얘기도 해주실 거죠? 빌라 얘기도 해줄게. 요즘 걱정 많으시니까.